쌓아온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데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세요. 예전에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지지 않았나요? 모임에 나가면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40년, 50년을 함께한 소중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습니다. 모임에서 나만 보면 피하려 합니다. 예전처럼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지만 무의식 중에 계속 반복하는 몇 가지 행동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소중한 관계를 잃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사실을 본인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예전보다 연락이 뜸해진 친구들, 모임에서 내가 말할 때 어색해지는 분위기, 화장실 다녀온 사이 갑자기 조용해진 테이블.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그 설마가 위험합니다.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발견한 것은 노년기의 관계가 망가지는 이유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문제 행동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 자신은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치명적인 행동들과 해결책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하며 깨달은 진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져서 모두가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치명적인 행동은 상습적인 욕설 사용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말이 거칠어지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지난달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젊은 직원에게 화를 내시면서 정말 듣기 민망한 욕설을 퍼부으시더라고요. 이 XX야. 내가 내 아버지 뻘인데 감히 나한테 대들어? 그 모습을 본 다른 어르신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어떤 분은 고개를 돌리셨고 어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시기까지 했죠. 특히 어린 손자를 데리고 온 한 분은 아이 손을 잡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욕설이 그 어르신의 70년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구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도 살아가다가 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욕을 하는 경우예요. 자식들에게 욕을 하고 배우자에게 욕을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그 욕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선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상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상한 말, 욕설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고 있는 거죠. 제가 평생 존경해온 박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40년 넘게 사업을 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욕설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해요. 욕하는 순간 내 자신이 초라해진다는 걸 젊을 때 깨달았습니다. 욕설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죠. 그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분이기도 하고요.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욕설 대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 보세요. 정말 답답하네요. 이해가 안 되는군요. 참 난감합니다. 좀 실망스럽네요. 이런 표현들도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욕설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해요.
젊은 사람들도 저 어르신이 정말 화가 나셨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존경심을 잃지 않게 되죠. 욕설은 절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자신의 품격만 떨어뜨릴 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 특히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요. 어른이 저런 말을 하시네. 이런 실망감을 주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치명적인 행동은 상습적인 자랑질과 과시입니다. 얼마 전 문화센터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경제적 성공담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우리 집 아파트 값이 3억에서 6억으로 올랐어요. 나는 작년에 상가 하나 더 샀어요. 주식으로도 꽤 벌었죠. 우리 아들이 주는 용돈만 해도. 그분이 이런 말을 계속하시는 동안 다른 분들의 표정을 보셨어야 했어요. 어떤 분은 시선을 바닥으로 돌리셨고, 어떤 분은 아예 다른 곳을 바라보시더라고요. 한 분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고, 또 다른 분은 시계를 자꾸 보셨어요. 모든 사람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신호였는데, 그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내 성공을 축하해주지 않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돈 자랑, 성공 과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그분은 몰랐을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각자 정말 다른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떤 분은 의료비로 평생 모은 돈을 다 쓰신 상황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자녀 뒷바라지로 빚까지 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사업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성공 자랑을 듣는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과시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을 비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내 인생은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게 만드는 거죠. 그럼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꽤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인데 친구들과 만날 때는 절대 비싼 옷이나 시계, 액세서리를 하지 않으세요. 친구들과 있을 때만큼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싶어요. 내가 잘 산다고 해서 친구들이 위축될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 식사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오늘은 제가 낼게요라고 하시죠. 억지로 여러 번 계산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돈이 많아서라는 식으로 말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당연한 듯이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어요. 모임 분위기는 항상 화기애애하고 친구들은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인품 때문에 말이에요. 그분이 성공 이야기를 할 때도 특별해요.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시거든요. 사업이 잘 되긴 했는데 처음 20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가족들한테도 미안했고 몇 번 포기하고 싶었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때마침 시장 상황이 좋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자랑이 아니라 인생 경험을 나누는 게 되죠. 듣는 사람들도 성공하기까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고 공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성공도 인정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신 게 정말 대단해요. 자녀들 훌륭하게 키운 것만 해도 인생 최고의 성공 아니겠어요? 건강하게 사시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죠. 이런 말들을 들으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아세요? 자기도 성공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짜 품격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성공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자신의 행복을 뽐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과시와 자랑은 결국 자신을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들이 피하게 되고 진정한 친구를 잃게 되죠.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자녀와 배우자를 비교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 요즘 정말 바빠요. 우리 딸이 변호사라서 법적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둘째가 대기업 임원이 됐는데 이런 말들이 나오는 순간
주변 분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셨나요? 얼마 전 경로당에서 실제로 목격한 일이에요. 한 어머니가 계속해서 자녀 자랑을 하시는데 바로 옆에 앉으신 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봤어요. 그분의 아드님은 몇 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50이 넘었는데도 아직 변변한 직장을 못 구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자식 이야기만큼 조심스러운 게 없어요. 우리 나이대에는 자식 얘기가 빠질 수 없지만 그렇다고 비교하면서 자랑하면 안 되죠. 자녀 자랑의 문제는 단순히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요. 더 심각한 건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또 자랑하셨구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면 가족 관계도 나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워낙 아들 자랑을 많이 하시니까 그 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제발 남들 앞에서 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자식은 각자 다른 재능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것만이 성공일까요? 대기업에 다니는 것만이 자랑일까요? 판사나 검사가 되는 것만이 훌륭한 일일까요? 배우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요리도 잘해서 참 고마워요. 우리 남편은 은퇴하고 나서 더 다정해졌어요. 듣기에는 정말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분들에게는 어떨까요?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어떨까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며느리나 사위 이야기는 더욱 조심스럽고요. 우리 며느리가 의사라서 병원비 걱정이 없어요. 우리 사위가 변호사라서 든든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며느리나 사위와 관계가 어려운 분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 품격 있는 분들은 자랑보다는 걱정을 나눠요. 요즘 젊은이들 취업이 정말 어렵던데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자녀 이야기를 할 때는 과정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세요. 아들이 지금은 의사를 하지만 의대 다닐 때 정말 힘들었어요. 공부하느라 밤낮 없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했고요. 우리도 뒷바라지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자랑이 아니라 경험 공유가 됩니다. 듣는 사람들도 그래, 우리도 비슷했지라고 공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 가족의 장점도 찾아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따님이 효성이 지극하시던데 정말 부럽습니다. 아드님이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 보면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손자녀들이 예의 바르던데 교육을 잘 시키셨네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아세요? 네 번째는 뒷담화와 이간질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관계를 파괴시킬 수 있거든요. 지난달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분이 잠시 화장실에 가신 사이에 다른 분이 속삭이듯 말하시더라고요. 저분 요즘 많이 늙으신 것 같아요. 건망증이 심해지셨나 봐요.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하시잖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맞장구를 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말리지도 못했죠.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화장실 가면 나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은 내가 없을 때도 분명 나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할 거야. 뒷담화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이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뒷담화하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분은 내가 없을 때도 분명 나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할 거야.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그리고 뒷담화는 대부분 추측과 왜곡에 기반해요. 앞서 말한 경우만 봐도 그래요.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단정지었지만
실제로는 그냥 피곤하셨을 수도 있고 무슨 걱정이 있어서 집중이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추측만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로 뒷담화를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이간질은 더욱 악질적이에요. 두 사람 사이를 의도적으로 벌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김 선생님이 박 선생님한테 그런 말 하던데요. 이 선생님이 저 선생님 나쁘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죠. 얼마 전 아파트 분여회에서 실제로 목격한 일이에요. 한 분이 다른 두 분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씨가 B 씨는 너무 나석이 좋아한다고 하던데요. B 씨도 씨는 고집이 세다고 말하던데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씨와 B 씨는 서로 어색해하기 시작했고 결국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말을 전한 분은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자신이 그 가운데서 우월감을 느끼려는 거예요. 나는 양쪽 다 아는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이 모임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거죠. 정말 치사하고 비열한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뒷담화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굳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분위기만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대신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돌려보세요. 그런데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겠어요. 요즘 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재미있는 게 있던데요. 또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그분 마음씨는 정말 따뜻하시잖아요. 그분이 지난번에 우리한테 정말 도움 많이 주셨는데요. 이런 한마디가 나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지난주 등산 모임에서 실제로 경험한 일이에요. 한 분이 참석하지 못한 다른 분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옆에 계신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모임을 정말 아끼시잖아요. 비 오는 날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던 게 생각나네요. 지난번에 우리 중에 아픈 분 있을 때 병원까지 같이 가주셨잖아요. 그러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판에서 칭찬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죠. 그 말씀을 들은 다른 분들도 하나둘 그분의 좋은 점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분이 우리한테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잖아요. 음식도 자주 나눠주시고 마음씨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 없으니까 허전하네요. 빨리 나으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뒷담화로 시작된 대화가 그분을 그리워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품격 있는 사람의 힘입니다. 한마디로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거죠. 뒷담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을 봐도 어떤 분은 단점만 보시고 어떤 분은 장점을 먼저 보세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죠.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뒷담화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같은 대우를 받게 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좋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게 되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생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지난주 산악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분이 5시간 내내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무용담부터 시작해서 사업 성공담, 자녀 교육론, 건강 비결까지 다른 분이 말을 시작하려고 하면 잠깐 내 이야기 먼저 들어봐라고 하시면서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내가 경험한 게 더 재미있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끊고 자신의 이야기로 돌리는 거죠. 그분이 화장실에 가신 사이에 다른 분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오늘 정말 피곤하네. 우리가 왜 온 건지 모르겠어.
저분은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청중이 필요한 것 같아. 다음부터는 저분 오는 날 피해야겠어.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로감을 주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성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오랜 경험과 지혜가 쌓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가르쳐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친구들과의 모임은 달라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는 여러 형태가 있어요. 첫째, 화제 독점형이에요. 아, 그거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라고 시작해서 결국 자신의 이야기로 끝내는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는 단지 자신의 경험담을 꺼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셈이에요. 둘째, 준비된 화자형이에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동안 자신이 다음에 할 말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해버려요. 셋째, 절대기준형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절대적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넷째, 훈계형이에요. 모든 이야기를 교훈이나 훈계로 끝내려고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말인데, 인생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항상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태도들이 왜 문제일까요? 상대방을 대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친구가 아니라 제자나 후배로 여기는 거죠. 품격 있는 분들은 정반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시거든요. 제가 아는 이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항상 모임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신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온몸으로 집중해서 들으시거든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질문도 하시고 공감의 표현도 해주세요. 아,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전혀 몰랐네요. 이런 반응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과 이야기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시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물론 그분 자신도 재미있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매력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피하는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 2대1 법칙을 기억하세요. 내가 한 번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2번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균형이 맞춰져요. 둘째,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셋째, 내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과의 연결점을 찾아보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상대방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넷째,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을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런 생각도 있군요. 저와는 다른 관점이네요. 새로운 시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겠네요. 이런 표현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줘요. 마지막으로 6번째, 맥락 민감성 부족입니다. 쉽게 말해서 눈치가 없는 거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읽지 못하는 경우예요. 얼마 전 아파트 분여회에서 목격한 일이에요. 한 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해외여행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유럽 여행 갔을 때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랬는데, 일본 온천에서 처음에는 다들 관심 있게 들었어요. 하지만 30분, 1시간이 지나도 같은 이야기가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지루해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분들이 지루해하는 표정을 짓고 시계를 보고 한숨을 쉬고 하품을 하는데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고 또 다른 분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나가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시더라고요. 결국 한 분, 두 분 자리를 뜨기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모르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의 혼자 이야기하시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바로 맥락 민감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전혀 읽지 못하는 거죠. 모든 대화에는 보이지 않는 신호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톤, 몸짓, 시선 처리,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이 계속 들을게요. 또는 이제 그만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긍정적인 신호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고개를 끄덕이고 있나요? 눈을 마주치고 있나요? 그래서요? 정말요? 같은 반응을 보이나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나요? 질문을 하나요? 이런 반응들이 있으면 상대방이 관심을 갖고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부정적인 신호들도 있어요. 시계를 자주 보나요? 딴 곳을 바라보나요? 표정이 어두워졌나요? 한숨을 쉬나요? 하품을 하나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나요? 아, 그래요 같은 짧은 반응만 하나요? 몸을 뒤로 젖히거나 팔짱을 끼나요?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즉시 이야기를 멈춰야 해요. 하지만 맥락 민감성이 부족한 분들은 이런 신호들을 아예 놓쳐버려요. 마치 상대방이 마네킹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대화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계속 살펴보세요. 자신의 할 말에만 집중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둘째, 적절한 때에 멈출 줄 알아야 해요.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너무 길면 지루해져요. 3분에서 5분 정도 이야기했으면 제 이야기는 이 정도고 선생님은 어떠세요? 하면서 상대방에게 화제를 넘기세요. 셋째,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해요. 모임에서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인데 혼자서 큰 소리로 웃으면서 이야기한다든지 슬픈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자신의 즐거웠던 경험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건 상황을 못 읽는 거예요. 넷째,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상대방도 관심 있어 할 거라고 가정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어떤 것에 관심을 보이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대화를 이끌어가야 해요.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님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야.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기분인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야. 그분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편안해져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적절한 때에 멈출 줄도 아시거든요. 상대방이 피곤해 보이면 짧게 이야기하고 슬퍼 보이면 위로의 말을 건네고 바빠 보이면 다음에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담을 너무 자세하게,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로 시작해서 30분씩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다들 관심 있게 들어줘도 너무 길면 지루해져요.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는 핵심만 간단히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나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하는 대화가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지,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의 기분은 어떤지, 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6가지 치명적인 행동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상습적인 욕설 사용. 둘째, 돈과 성공 과시, 과도한 자랑질. 셋째, 자녀와 배우자 비교. 넷째,
뒷담화와 이간질. 다섯째, 자기 중심적인 태도. 여섯째, 맥락 민감성 부족. 이 6가지를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의 키워드로 귀결됩니다. 바로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편안해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배려이고 품격 있는 어른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배려가 항상 쉽지는 않아요. 우리 세대는 평생 경쟁하며 살아왔거든요. 학교에서도 경쟁하고, 직장에서도 경쟁하고, 사업에서도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 왔어요. 그런 삶의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죠. 이제 와서 갑자기 경쟁하지 말고 배려하라고 하면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각자의 인생이 달라진 지금 경제적 격차도 벌어지고 자녀들 상황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제각각이니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경쟁의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는 배려와 나눔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인군자가 아니니까요. 다만 조금씩 나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오늘 친구를 만날 때 내 이야기를 10분 했다면 친구 이야기도 10분 들어주기. 내가 자랑을 했다면 친구의 걱정도 함께 나누기. 누군가 뒷담화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화제 돌리기. 상대방의 표정과 반응 살피면서 대화하기. 욕설 대신 품격 있는 언어 사용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작은 따뜻한 표현 하나에 평생의 인연이 이어지기도 하지요. 노년의 지혜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고 불필요한 말 대신 따뜻한 말을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바로 지혜로운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분들이고 그 삶의 무게와 경험 자체가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아끼고 또 주변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지혜의 여정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지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언제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